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경기도의 문화재단들이 공공예술이나 또 지역교육 이런 걸로 어떻게 지역사회랑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그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2024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발표랑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뭐랄까, 여러분의 지역사회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이랑 또 양평문화재단 방식에서 배울 점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기문화재단부터 시작할까요? 2019년에 공공예술팀을 새로 만들고 이제 미술관 밖으로, 그러니까 일상 속 예술로 나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요즘 공공예술의 큰 흐름이죠. 특정 장소의 맥락, 그 지역 이야기를 활용하고 이제 단일 장르가 아니라 막 기술, 공연 이런 게 합쳐지는 융복합 형태로 가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래야 좀 더 사람들 삶에 와닿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광교호수공원 프로젝트가 딱 그런 사례겠네요. 그 주변 소리에 반응하는 아트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IBAIU 시티팀 작품이었는데 그냥 예쁜 조형물이 아니라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뭐 산책하는 분들, 버스커들 이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시각화한 거예요. 아, 소리를 눈으로 보여준다. 재밌네요. 네, 그 공간이 가진 의미, 그 공동체적인 성격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예술이 그 환경과 사람들에 반응하면서 어떤 연결을 만드는 방식이랄까요? 단순히 똑같은 걸 여기저기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그게 핵심이에요. 광교는 광교의 소리를 담았듯이 각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기획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동두천은 이야기가 더 깊더라고요. 거긴 미군 주둔지였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해서 사업을 풀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동두천은 사실 미군이 줄면서 도시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문화 기반 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0.4%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정말 낫네요. 네, 그래서 공공예술의 역할이 그냥 도시 미관 개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좀 되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맞춰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유명했던 동두천 여상 마칭 밴드를 다시 부활시키고 또 그래피티 아트 같은 걸로 마을을 꾸몄군요. 맞아요. 특히 그래피티는 그 지역 특유의 미국 문화 영향 같은 거랑 잘 맞았던 거죠. 보산동이 이제 그래피티 빌리지가 되면서 사진 찍는 명소도 되고 지역 이미지도 좀 바뀌고요. 그 한복 입은 여성 그래피티가 논란이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히려 그걸로 지역 역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게 됐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동두천 사례가 보여주는 건 그냥 겉핥기식 참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복잡한 역사나 상처까지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때 예술이 진짜 자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했군요. 그럼 이번엔 기초재단인 양평문화재단 쪽으로 가볼까요? 여긴 또 상황이 달랐다면서요. 자원은 많은데 활동가나 기반 시설은 부족하고 땅은 넓고. 네, 양평은 좀 독특한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모델을 택했는데 이게 위에서 그냥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하향식이 아니다. 네, 양평 같은 지역재단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광역 단위인 경기문화재단이 그걸 지원하고 컨설팅해주는 약간 순환적인 구조랄까요? 2023년에 시작해서 처음엔 현황 파악부터 하고 FGI,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 같은 걸로 뭐가 필요한지 들어갔더니 실무 교육이랑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나왔군요. 맞아요. 그래서 재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막 운영하기보다는 활동가들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 일종의 허브 역할에 집중한 거죠. 신생재단이라 처음엔 신뢰 쌓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양평처럼 지역이 넓고 기반이 좀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재단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활동가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이게 돕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양평은 이걸 역다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바꾼 지혜네요. 네. 그 유연함이 중요하죠. 포럼 토론에서는 좀 큰 그림의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전국에 문화재단이 140개가 넘는다. 뭐 문화재단의 시대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공통적인 고민거지도 많다는 거죠. 가장 큰 게 역시 재정 문제.
대부분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거의 60% 이상 스스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문화진흥기금 같은 게 있어도 실제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 광역, 기초재단 간의 협력, 또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아직 좀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얼마나 그 지역을 진짜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광명이나 용인 같은 기초재단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광명은 기업이나 옆 도시랑 같이 해보고 용인은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이 좋았으니까 아예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요. 결국 진정한 협력이 되려면 정말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서로 뭘 잘하는지 존중하면서 역할을 나눠야겠죠. 정보나 경험 공유도 중요하고요. 목표는 그냥 행사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뿌리 내리는 활동이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경기도의 재단들이 예술을 정말 공공적인 것, 지역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물론 재정이나 자율성 같은 과제들은 여전하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동두천처럼 깊이 파고드는 연구, 또 양평처럼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식, 광교나 다른 기초재단들처럼 기술이나 외부 협력을 활용하는 모습에서 중요한 어떤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기관들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고 예술을 통해 뭔가 대화나 활력,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재단들이 지속 가능성, 지역과의 연결, 이런 걸 추구할 때 진짜 성공은 뭘로 재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개수나 경제적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동체 정체성 강화나 소통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일까요? 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 소식을 접할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